아버지가 남긴 빚 때문에 갑자기 강제집행 통보를 받았습니다. 자녀들은 서둘러 상속 포기 신고를 했고 법원에서도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 강제집행을 막아달라고 했더니 법원이 들어줬습니다. 2심에서도 같은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이 판결을 전부 뒤집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소송 종류를 잘못 골랐다는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때는 1990년대 후반이었습니다. 김성태 씨는 작은 사업을 운영하던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외환위기의 파도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금융회사에 엄청난 빚을 지게 됐습니다. 그 빚은 훗날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갔고 2004년 마침내 법원 판결로 확정됐습니다. 판결 내용은 이랬습니다. 원금 5억 원, 거기에 더해서 1999년 8월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이자까지 내라는 것이었습니다. 잠깐 이자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연 18%면 1년의 이자만 9천만 원입니다. 10년이면 원금을 훌쩍 넘어섭니다. 2026년 기준으로 따지면 이자만 해도 약 24억 원이 넘게 쌓입니다. 원금까지 합치면 약 29억 원에 달하는 빚덩어리입니다. 그런데 김성태 씨는 끝내 그 빚을 갚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재산만 남는 게 아닙니다. 빚도 함께 남습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그 빚은 남은 가족에게 자동으로 넘어옵니다. 이것이 상속입니다. 그래서 김성태 씨의 빚은 자녀 5명에게 자동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또 있었습니다. 이 판결금 채권을 사들인 채권회사가 자녀들을 상대로 승계집행문을 발급받았거든요. 승계집행문이 뭔지 잠깐 설명드릴게요. 강제집행을 하려면 법원 도장이 찍힌 집행허가서가 필요합니다. 원래 이 허가서는 김성태 씨 이름으로 나와 있었는데 그가 사망하고 나서 자녀들 이름으로 다시 발급받은 것이 승계집행문입니다. 이걸 손에 쥔 회사는 자녀들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도 무려 3번씩이나 받아뒀습니다. 강제집행에는 유효기간이 있어서 만료될 때마다 다시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집요하게 집행 준비를 해온 것입니다. 3번째 승계집행문이 발급된 2023년 10월, 자녀들은 뒤늦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광주가정법원에 상속 포기 신고를 제출했고 같은 해 11월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상속 포기가 받아들여졌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법적으로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빚도 없고 재산도 없이 아버지와의 모든 재산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이죠. 자녀들은 이제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상속 포기가 됐으니 아버지 빚은 내 빚이 아니다. 강제집행을 막아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청구이의 소라는 소송이었습니다. 이 소송이 뭔지는 잠시 후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잠깐 여기서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런 판례들을 모르면 진짜 손해입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상속 포기를 했을 때 어떤 소송으로 싸워야 하는지 정확히 알게 됩니다.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딱 하나였습니다. 상속 포기를 한 자녀들이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였습니다. 회사 측 주장은 이랬습니다. 우리는 법원이 확인해준 판결이 있다. 그 판결을 근거로 강제집행하는 것은 합법적이다. 자녀들 측은 이렇게 맞섰습니다. 우리는 상속을 포기했다.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아버지 빚을 물릴 수 없다. 강제집행은 당연히 막아야 한다. 들어보면 양쪽 주장이 다 맞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전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법원에서 뭔가를 다투려면 올바른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소송에도 종류가 있거든요. 먼저 청구이의 소가 무엇인지 알아볼게요.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빚을 이미 갚았다거나 빚 자체가 사라졌다거나 이처럼 판결이 인정한 빚 내용 자체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강제집행을 막는 소송입니다. 반면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소는 다릅니다. 강제집행 허가서인 집행문 자체가 잘못 발급됐다고 다투는 소송입니다. 빚 내용을 다투는 게 아니라 그 판결로 나한테 집행해도 된다는 자격 자체가 잘못됐다고 다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자녀들은 어떻게 했어야 할까요? 자녀들은 상속을 포기했습니다. 그 말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자녀들 이름으로 발급된 승계집행문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나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데 왜 내 이름으로 집행허가서가 나왔느냐? 이 문제는 집행문 자체를 다투는 소송으로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선택한 소송은 청구이의 소였습니다. 과연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1심 법원은 자녀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상속 포기를 했으니 아버지 빚을 질 이유가 없다.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자녀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2심인 광주고등법원도 같은 결론이었습니다. 자녀들은 2심까지 이겼습니다.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회사 측이 대법원에 상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충격적인 판단을 내렸습니다. 잠깐, 이 채널을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반전 판결 끝까지 보시면 실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를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파기환송이란 상급 법원이 하급 법원 판결을 뒤집고 다시 재판하라고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이랬습니다. 자녀들의 주장 자체는 맞습니다. 상속을 포기했으니 아버지 빚을 질 이유가 없다. 그 부분은 옳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소송 종류입니다. 이건 청구 이해소가 아니라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해소로 해결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상속 포기를 했다는 것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집행문 자체가 애초에 잘못 발급된 것입니다. 비유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택배가 잘못 배달됐을 때 내용물이 잘못됐다고 항의하는 게 아니라 배달 주소 자체가 틀렸다고 항의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자녀들은 1심과 2심을 이기고도 이 싸움은 처음으로 되돌아가게 됐습니다. 다시 광주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꼭 짚어드릴 게 있습니다. 자녀들의 상속 포기 자체는 유효합니다. 대법원도 그 점은 명확히 인정했습니다. 단지 올바른 소송 종류로 다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판례에서 우리가 꼭 챙겨야 할 체크포인트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상속 포기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원칙적으로 상속이 시작된 날로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수년이 지났는데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고 하실 수 있는데요. 법에는 채무가 있는지 뒤늦게 알게 된 경우처럼 예외적으로 기간을 연장해주는 조항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예외 인정은 까다롭고 분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원칙은 어디까지나 3개월입니다. 평소에 부모님의 재정 상황을 파악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 억울하다고 아무 소송이나 내면 안 됩니다. 법원에는 문이 여러 개 있습니다. 같은 주장이라도 어떤 문으로 들어가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사건처럼 주장이 옳아도 소송 종류를 잘못 고르면 이기고도 다시 싸워야 합니다.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올바른 소송 종류를 선택하세요. 셋, 승계 집행문을 받았다면 즉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집행문이 잘못 발급됐다고 판단된다면 청구 이해소가 아니라 집행문 부여에 관한 이의 신청이나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해소를 활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부모님이 남긴 빚 때문에 곤란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이야기 나눠주시면 다음 영상 주제로 다루겠습니다. 오늘의 판례를 한 줄로 정리합니다. 상속 포기를 했는데 채권자가 강제 집행을 들어왔다면 청구 이해소가 아니라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해소로 싸워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런 판례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무기가 됩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실생활에 꼭 필요한 대법원 판결을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